회장님 회사에서 돈이 새고 있어요. 도둑 잡으셔야죠. 어디서 새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하 주차장 램프를 타고 올라오던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차 앞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운동화에 무릎이 트어진 바지,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창이 내려졌고 소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몰랐던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회사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소년이 그 차 앞에 서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달동네는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 연탄 가스 냄새, 좁은 골목을 오가는 발소리들. 그 소음 속에서 한준혁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사는 곳은 산비탈 꼭대기, 슬레이트 지붕이 다닥다닥 붙은 동네였습니다.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마루에는 늘 폐지 묶음이 쌓여 있었죠. 아침마다 준혁은 그 폐지를 끌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시 올라왔고 그게 준혁의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준혁은 그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아꼈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친구들도 준혁이 거기 있다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준혁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 대신 준혁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앞에 쌓인 폐지 더미에서 신문이나 영수증 같은 걸 골라내는 시간이었죠. 글자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으면 왠지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흘렀는지, 뭔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재능인지 버릇인지 준혁 본인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물상 리어카 옆에 영수증 묶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운송 관련 서류 같았는데 누가 실수로 폐지통에 넣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같은 출발지, 같은 목적지, 같은 무게. 근데 운임이 매번 달랐습니다. 5만 원 차이, 7만 원 차이, 어떤 건 12만 원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을 꺼내 영수증 귀퉁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역산하고 비교하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올려 적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영수증 맨 위에 찍힌 회사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성로지스틱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은 영수증을 책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접수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삐뚤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하나였습니다. 강성태, 그 사람이 우릴 살렸다. 준혁은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성태,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거기 박힌 회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 강성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와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영수증 묶음과 할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한성 로지스틱스 본사.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준혁이 살던 달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회전문,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준혁은 잠깐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은 차갑고 향기로웠습니다. 준혁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준혁은 말했습니다. 강성태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안내 직원이 처음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약은 하셨어요? 준혁은 예약이라는 게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혁이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컸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학생,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나가. 준혁은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서 있다가 뒤돌아섰습니다. 로비 저쪽 구석에 소파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경비원이 따라왔습니다. 못 들었어? 나가라고. 회장님한테 전할 게 있어요. 전달만 해주시면 바로 나갈게요. 경비원은 잠깐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혁은 회전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건물 밖 계단 아래 준혁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쓸렸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회장이 몇 시에 이 건물을 나오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준혁을 흘끔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구걸하러 왔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됐을 때 준혁은 알아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으면 지하 주차장 쪽으로 회장 수행 차량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을. 준혁은 가방을 들고 건물 옆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구 앞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급정거 소리가 났습니다. 경호원 둘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창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돈이 새고 있어요. 어디서 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경호원이 준혁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깐. 경호원이 멈췄습니다. 강성태 회장이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혁은 가방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창문 너머로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훑어보더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수행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준혁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몇 살이냐고, 어디 사냐고. 준혁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아이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를 재는 눈빛으로 일주일 준다. 그 안에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면 들어주겠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일주일 동안 넌 이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생이다. 아무한테도 다른 말하면 안 된다. 준혁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혁에게 임시 출입증이 생겼습니다. 아까 준혁을 밀어냈던 경비원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청소 카트를 받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은 몸보다 2치수쯤 컸고 소매를 접어 올려도 손목이 겨우 나왔습니다. 비서가 출입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아무데도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준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복도를 나서자 출근하는 직원들이 준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원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준혁은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탕비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과 귀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주고받는 말, 복사기 옆에 쌓인 출력물, 파쇄함 위에 무심코 올려진 서류 조각들. 준혁은 다 봤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탕비실 구석에 앉아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먹으면서 오전에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물류팀 쪽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팀장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협력사 쪽 정산이 늦어진다고 왜 자꾸 이쪽에서 맞춰줘야 하냐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준혁은 그 말이 영수증의 숫자와 겹쳤습니다. 협력사, 정산, 늦어진다. 준혁은 삼각김밥 포장지의 숫자 몇 개를 적었습니다. 영수증에서 반복되던 패턴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부풀려진 운임이 어디로 가는지를 역으로 따라가면 중간에 낀 회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준혁은 그 회사 이름을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에 준혁은 물류팀 층을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게. 사람들은 여전히 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프린터 옆 휴지통을 비우다가 구겨진 출력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찢긴 상태였지만 거기 적힌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성물류서비스. 준혁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한성로지스틱스 본사 주소와 딱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준혁은 그 종이를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엘리베이터 홀 쪽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오병찬 상무가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주변 직원들이 굽신거리는 걸 보고 직급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무는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계좌로 이번 달 건 넣어뒀어. 다음 달부터 단가 좀 더 올려야 해. 요즘 위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준혁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상무가 지나쳐갔습니다. 준혁의 손은 계속 바닥을 닦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오전부터
모은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령 협력사, 운임 부풀리기, 매달 빠져나가는 차액, 그리고 지금 들은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영수증 더미에서 봤던 게 진짜였습니다. 누군가 이 회사 안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사람 옆을 지나쳤습니다. 준혁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면서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이름, 날짜, 들은 말. 준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직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건물 청소는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고 그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혁이 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류팀 층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카트를 세워두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각 팀 자리 앞 휴지통을 비우면서 책상 위를 슬쩍 봤습니다. 야근한 흔적이 있는 자리, 서류가 뒤집혀 있는 자리, 서랍이 잠겨 있는 자리. 준혁은 다 기억했습니다. 오병찬 상무 자리는 복도 끝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넓은 책상과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앞을 지나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복사용지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서둘러 나가면서 놓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쪼그려 앉아서 그 종이를 당겼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표였습니다. 위쪽에 한성물류서비스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고 옆에 월별 정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3년치 데이터였습니다. 금액이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대담하게. 준혁은 종이를 작업 보관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돌려놔야 했습니다. 없어지면 누군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일어났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 숫자들을 빠르게 옮겨 적었습니다. 복도에 혼자였지만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2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 상무의 신복으로 보이는 남자가 준혁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안팀 소속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했습니다. 근데 준혁이 층을 옮겨도 탕비실에 들어가도 복도 끝까지 걸어가도 그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준혁은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속은 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퇴근 무렵 준혁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계단 중간층에서 멈추고 뒤를 확인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공책을 꺼내 오늘 옮겨 적은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성물류서비스의 정산 총액과 본사 장부에 찍힌 협력사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됐습니다. 준혁에게는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할아버지가 쓰러진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바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준혁은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성태 회장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사 안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게 억울했습니다. 회장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속으면 안 됐습니다.
준혁은 공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장부였습니다. 회사 전산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을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 업무가 끝나고 경비 교대가 이뤄지는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그 30분이 준혁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퇴근하는 척 건물을 나갔다가 지하 비상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출입증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전산실은 5층 끝이었습니다.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 앞쪽으로만 디뎠습니다. 전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 미리 확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다가 전산실 담당 직원이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걸 알아뒀습니다. 야간에도 담당자가 원격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자물쇠를 따로 걸지 않는다고 옆 직원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서버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깜빡이는 초록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벽에 모니터 2대가 달린 업무용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잠깐 밝혔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낮에 전산 담당 직원 책상 옆을 지나칠 때 봤습니다. 모니터 옆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 숫자와 영문자가 섞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게 보인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기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혁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회계 시스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협력사 정산 내역을 열었습니다. 한성물류서비스 항목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지급 내역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공책에 적어온 숫자와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달랐습니다. 회사 장부에 찍힌 지급액이 한성물류서비스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매달 더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려면 이체 내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폴더를 더 열었습니다. 들어갈수록 파일이 많았고 이름이 비슷한 폴더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더 이름의 날짜 패턴을 보면서 가장 최근 것부터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됐을 때 찾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폴더였습니다. 안에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이중 장부였습니다. 한성물류서비스 명의의 실제 정산액과 회사 공식 장부에 올라간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의 차액이 매달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수령인 이름은 없었지만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번호를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3년치 합산액을 어림잡아 계산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준혁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컸습니다. 이건 실수나 작은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방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서버 장비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장비 열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오상무의 신복, 낮에 준혁을 따라다니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서버 장비 옆을 스쳤습니다. 준혁의 어깨에서 불과 한 뼘 거리였습니다.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와 숫자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강 회장에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전산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 준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섭다는 것도 뿌듯하다는 것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야 준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공책을 펼쳐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에서 발견한 운임 패턴, 한성물류서비스 정산 내역, 전산실 이중 장부, 그리고 오상무 서명이 담긴 계약서 사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오병찬 상무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유령 협력사를 계약 구조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운임을 부풀려 회사 돈을 협력사로 흘렸고 그 돈은 다시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혁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동네 불빛들이 산비탈을 따라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내일 이 일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도 그 회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는 것도 준혁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전산실에서 찾은 것들이 공책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걸로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는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오상무와 한성물류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고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장부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준혁에게 필요한 건 원본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직접 서명하거나 지시한 흔적이 담긴 실물 서류. 오전 내내 준혁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쓸고 탕비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어제부터 따라붙던 신복 남자는 오늘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오상무 자리 쪽에서 직원 하나가 복사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꽤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복사가 끝난 뒤 원본을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카트를 복사실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복사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사기 위에 서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서 복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복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첫 장을 봤습니다. 한성물류서비스 계약서였습니다. 아래쪽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오병찬.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실제 운임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매달 자동 이체 조항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정 내역이 있었습니다. 원래 금액에서 2번에 걸쳐 단가가 올라가 있었는데 2번 모두
오상무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들고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핵심 페이지 3장을 골랐습니다.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복사된 종이를 낚아채 작업복 안에 넣었습니다. 원본을 복사기 위에 올려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복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것과는 다르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거기서 뭐해? 휴지통 비우러 왔어요. 카트가 복사기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태연하게 카트 쪽으로 걸어가 휴지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자가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복사기 위 서류를 봤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나가. 준혁은 휴지통을 카트에 비우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남자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가방 열어봐. 준혁은 잠깐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책, 삼각김밥, 몽당 연필. 남자가 안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사한 서류는 작업복 안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비켜섰습니다. 준혁은 카트를 밀고 복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야 준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공책을 펼쳐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에서 발견한 운임 패턴, 한성물류서비스 정산 내역, 전산실 이중 장부, 그리고 오상무 서명이 담긴 계약서 사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오병찬 상무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유령 협력사를 계약 구조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운임을 부풀려 회사 돈을 협력사로 흘렸고 그 돈은 다시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혁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동네 불빛들이 산비탈을 따라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내일 이 일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도 그 회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는 것도 준혁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전 강 회장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전체 임원 회의가 있을 테니 그 자리에서 준혁이 직접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을 따라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상석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오병찬 상무가 있었습니다. 오 상무는 준혁이 들어오는 걸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방안을 한번 봤습니다. 화이트보드가 한쪽 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고 있던 아이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성로지스틱스의 최근 3년치 협력사 지급 총액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 같은 기간 동종업계 평균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 지급액을 적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화이트보드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 상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가 어디서 주워들은 숫자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이번엔 한성물류서비스 계약 구조를 도식으로 그렸습니다. 본사에서 협력사로, 협력사에서 외부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옆에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마커를 내려놓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복사실에서 가져온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상무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페이지가 위로 오게 뒤집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임원들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사내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회장님, 냉정하게 보십시오. 13살짜리 아이가 회사 전산실을 들락거리며 서류를 빼낸 겁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상무가 준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시킴을 받았는지 말해. 경쟁사냐 아니면 내부에 누가 있느냐.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상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가 3년 동안 가져간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해 드릴까요? 방안이 굳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준혁의 멱살을 잡으려다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앉아. 딱 두 글자였습니다. 오상무가 굳은 채로 제자리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계좌번호 오늘 오후 안으로 확인하겠다. 전무, 자네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 오상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강 회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둘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고. 준혁은 영수증 얘기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면서 본 것들, 전산실에서 찾은 것들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걸으면서 들었습니다. 집무실 앞까지 왔을 때 강 회장이 멈췄습니다. 왜 이 회사였냐? 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손으로 쓴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강성태, 그 사람이 우릴 살렸다. 강 회장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편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두씩씩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그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아세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들어오면서 잠깐 그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산비탈 어딘가에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준혁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트럭 2대로 시작한 작은 운송회사였는데 연대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도 넘어가고 사무실도 비워야 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달동네 쪽방을 얻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쪽방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이 갚아야 할 급한 빚을 딱 메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편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돈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돈이 한두식 씨한테서 온 거였구나. 준혁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지 한 줄만 남겨뒀습니다. 강성태, 그 사람이 우릴 살렸다고.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원하는 게 뭐냐고. 유학이든 돈이든 뭐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달동네 어귀에 공부방이 하나 있어요. 낡아서 비가 새는데 재개발 때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 없애지 말아주세요. 강 회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게 다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준혁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지 알겠다. 준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찼습니다. 그날 오후 계좌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병찬 상무 천안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오 상무는 그날 저녁 회사를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하기 어려웠지만 눈은 뜰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자 할아버지가 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준혁은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만났어요. 다 됐어요. 할아버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한 달 뒤 달동네 어귀의 낡은 공부방에 새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유리창도 갈고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 손을 봤습니다. 재개발 계획에서 그 건물만 빠졌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준혁이 칠판에 적는 숫자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그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숫자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의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이 되자 지팡이를 짚고 공부방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남길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전 봉투 하나를 문 앞에 두고 간 것처럼 준혁이 공책 한 권을 들고 회장 차 앞에 선 것처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어지면서 세상이 조금씩 버텨지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칠판에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달동네에 봄이 왔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